국가가 한 지역 안에서의 힘의 사용을 독점하고 이 독점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때, 그리고 국가가 일부 사람들에게 타인들을 위해 보호를 구매하라 강요함으로써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할 때, 그 국가는 개인들의 처우에 관한 도덕적 측면 제약 사항들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론짓기를 국가는 그 자체 본래적으로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어떤 상황 하에선 합법적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비공격적 개인들이 이 침해에 대한 응수로서 사적으로 정의를 집행하려 할 때 이를 금지할 권리를 국가는 어떤 근거에서 가로챌 수 있는가? 만약 사적 집행자가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의 행위들 때문에 그를 처벌함은 그의 권리를 침해함이며 따라서 도덕적 측면 제약 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의 사용을 독점함은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강제적인 과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이다. 그 자신의 일이나 돌보는 평화로운 개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을 위해 무엇을 구매하지 않음은 그 사람의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변은 계속 주장하기를 국가가 한 사람에게 위협하여 그가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기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인이 했더라면 개인의 권리의 침해였을 것을 가지고 개인을 위협함으로써 국가는 도덕적 제약 사항들을 위반한다. 자리비는 사적인 정의 집행을 금지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의 집행 절차가 너무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즉 이는 무죄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죄 있는 자라도 과도히 처벌할 위험성이 다른 절차에 비해 높다지거나 또는 그의 절차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리빈의 절차가 매우 믿을 수 없고 타인에게 높은 위험을 지운다면 그리고 자주 그러하다면 그는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자기 방어로서 그가 그런 고도의 모험적인 행위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자리빈이 항존적 위협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믿을 수 없는 절차는 사용 못하게 저질될 수 있다. 가령 그가 아주 믿을 수 없는 절차를 단지 10년에 한 번씩만 사용해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것임이 알려졌을 경우 이는 사회 내의 일반적인 두려움과 걱정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절차의 매우 간헐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는 그러므로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광범위한 그리고 보상 없는 두려움과 걱정의 초래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절차를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사적 집행을 지속할 권리들 중 몇 개의 권리들을 따로 떼놓아 위험의 총량을 위험선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점은 많은 수의 자리빈들이 이를 행하면 한 개인으로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험적인 행위를 상호 제한하여 그의 행위를 포함한 행위들의 전체성을 위험선 이하로 낮출 때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모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은 위험의 경계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떼어놓아 그가 끼어들어올 여지를 남겨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른 사람들이 위험선 가까이 머물러 그의 행위에 끼어들므로 해서 행위의 전체성이 그 경계선을 넘어설지라도 바로 그의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뽑힐 근거는 무엇인가? 한 사람은 그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행해졌다면 자신의 경계 침범일 그러한 것들을 그 스스로 하길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여 그에게 이런 것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발적인 동의는 국경을 열어 월경을 가능케 한다. 로크는 물론 그대가 허락하더라도 타인이 그대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이들은 그대 자신마저도 스스로에게 할 권리가 없는 것들이다. 로크는 그대가 허락한다 해서 타인이 그대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살할 권리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비부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데 이에 따르면 그가 어떤 것을 하거나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의무를 제3자에게 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나 우리 자신에게 행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월경 행위가 이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누가 나의 자동차를 다음 달 가져가고 그 차와 그로 인해 야기된 모든 불편함에 대해 보상한다고 말할 때 나는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떨며 한 달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적 불의와 공적 요소를 포함하는 불의를 구분할 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사적 불의는 오직 불의를 당한 자만이 보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적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적 불의는 이 불의가 그들에게 행해질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의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가장 완벽한 보상 대책도 피해받지 않은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해서까지 보상해주진 않는다. 그러므로 대중들은 당연히 이런 유의 월경 행위를 제거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피해자들이 즉각적으로 보상받은 후 노무를 받고 침묵을 지킨다면 이런 공포의 증대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폭행의 행위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며 따라서 그 행위가 그들에게 가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해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공포에 질리진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나 이를 허락하는 체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공포를 낳는다는 점이다. 불의에 관한 모든 보고가 통제될 때 어떻게 그 불의가 일어날 확률을 계상할 수 있는가? 해서 이 상당히 인위적인 경우에서도 한 체계가 어떤 불의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용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때 그 체계 안에서 이 행위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의 직접적인 피해자뿐이 아니다. 널리 퍼지는 공포감은 이런 행위의 실제 발생 및 용인을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 문제로 남겨두지 않는다. 어떤 상해는 보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의 경우도 가해자는 실제 보상의 지불이 그의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고려사항들은 자의적 교환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고려사항들과 결합할 때 이들은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다른 월경 행위들의 금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가?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월경 행위를 왜 모두 금지하지 않는가? 침범당한 편이 미리 동의하지 않은 도덕적 경계선의 월경 행위를 왜 모두 금지하지 않는가? 왜 대체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경계선을 넘도록 그 누구에게라도 허락하는가? 동의되지 않은 모든 침해 행위들의 처벌은 사람들의 생활에 상당량의 위험과 불안을 불어넣을 것이다. 사람들은 최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 결국 처벌받지 않을까 근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처벌은 공정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보상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만을 지닌 행위를 금지당함으로써 불리한 처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안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 한 위험한 행위가 실제로는 다른 누구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데도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간질병 환자는 누구를 해함이 없이 평생 운전을 할 수도 있다. 그에게 운전을 금지한다 해서 실제로 타인에 대한 해가 줄진 않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자동차 의존적인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운전을 금함은 그 사람을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게 한다. 이 불리한 입장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든다. 운전사를 고용한다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이. 분배적 정의란 용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분배라는 어휘를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구 또는 기관이 물건들을 나누는데 어떤 기준 또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끼어들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할지는 적어도 열려진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미 서투르게나마 행한 것을 또다시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제 부주의한 분할을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조정을 하는 어떤 어른으로부터 파이 조각을 받아 쥔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분배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또는 선물로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이다.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배우자의 분배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몫의 분배 행위 또는 분배란 있을 수 없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만약 각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 이 일반적인 개요를 세부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 각각의 세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 세 원리란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그리고 이 두 원리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현재 시간 단면 원리에 따르면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는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어떤 구조적 원리에 의해 판단할 때 물자들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시간 단면 원리에 따르면 분배의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일한 것은 누가 무엇을 결국 갖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공리주의자는 두 분배 상태를 비교함에 있어 어느 것이 보다 큰 양의 유용성을 가지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 총량이 동일한 경우엔 보다 평등한 분배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위해 이 고정된 평등성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점에서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현재 시간 단면 원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는 마치 행복의 총량과 평등성의 총량 사이에 일정한 교역계획표를 갖고 있는 자가 그러할 것과 같다. 복지경제학은 정의에 관한 시간 단면의 원리를 채용한 이론이다. 주제는 분배에 관한 오직 현재의 정보만을 나타내는 매트릭스 위에서 동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몇몇의 통상적 조건, 가령 분배의 선택은 매트릭스의 행들을 재명명함에도 불변한다는 등의 뿐 아니라 이 점도 복지경제학이 그의 모든 부적절한 점들을 함께 가지며 현재 시간 단명 이론이 될 것을 보장한다. 분배에 있어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한 분배 상태로부터 구조적으로 동일한 다른 분배 상태로 이동하더라도 후자가 그 단면도에 있어선 전자와 동일함에도 개인들의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침해하는 경우 불의가 저질러진다. 이는 실제의 역사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도덕적 공과 또는 상점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고려해보자. 이 원리에 따르면 총체적 분배부는 도덕적 공과에 정비례한다. 어느 누구도 도덕적 상점이 큰 사람보다 더 많은 몫을 가질 수 없다. 또는 위의 원리에서 도덕적 상점 대신에 사회에 대한 유용도란 기준을 대체하여 결과한 원리를 생각해보라.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나 사회에 대한 유용도에 따른 분배 대신에 다른 차원의 것들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도덕적 상점 사회에 대한 유용도와 필요도를 계측한 총합에 따른 분배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분배의 원리가 분배 상태로 하여금 어떤 자연적 차원들의 계측된 총합 또는 자연적 차원들의 사전적 서열 배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명시할 경우 그 원리를 정형적이라 부르자. 그리고 한 분배 상태가 정형적 원리에 부합할 경우 그 상태를 정형적이라 부르자. 도덕적 상점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인 역사적 원리이며 이는 정형적인 분배 상태를 명시한다. IQ에 따른 분배 원리는 분배의 매트릭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보를 고려하는 정형적 원리이다. 하지만 이는 분배를 평가함에 있어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이는 그의 행위 IQ 점수에 따라 분류된 분배적 매트릭스만을 요구한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의 분배는 그 자체는 단순하게 정형적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은 단순히 정형적인 분배들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사회의 서로 다른 각 영역은 각각 다른 정형에 따라 분배하거나 또는 정형들의 어떤 조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비례로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소수의 정형적 분배로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된 분배를 우리는 정형적이라 부르겠다. 소유 권리에 의거치 않는 견해들 중 하나에 의해 선호되는 분배 상태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그대가 선호하는 상태라 가정하고 이 상태를 D1이라 하자.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균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분배 몫은 그대가 귀히 여기는 어떤 차원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이제 챔벌린이 입장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인기 선수여서 여러 농구팀들이 서로 스카우트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한 팀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매 홈게임의 경우
매 입장권 가격에서 25센트가 그의 몫이다. 경기 시즌이 시작되어 사람들은 챔벌린이 속한 팀의 경기를 즐겁게 관전한다. 그들은 입장권을 사며 매번 입장료 중 25센트를 챔벌린의 이름이 붙어있는 별도의 상자 속에 집어넣는다. 그들은 그의 경기를 흥분하며 구경한다. 이 구경은 입장료 전부를 그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한 시즌에 100만 명의 관객이 그의 홈게임을 관전하며 따라서 챔벌린은 미국인 평균 수입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수입보다도 많은 금액인 25만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하다. 그는 이 수입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가? 이 새로운 분배 상태 D2는 부정의한가? 관객의 각각이 D1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분배 상태는 우리 논의의 목적을 위해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가정한 바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D1이 정의로운 분배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D1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D1에서 D2로 자발적으로 이행했다면 D2 역시 정의롭지 않을까?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 권리를 갖고 있는 바에 그 재산을 처분할 소유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는 이 재산을 챔벌린에게 줄 또는 무엇과 교환할 권리도 포함하지 않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 즉, 1. 모두가 그 정형을 유지하길 무엇보다도 원한다. 2. 각자는 그 자신의 행동과 타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행위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어떤 행위가 그 정형을 파괴시킬지 발견할 수 있다. 3. 그리고 광범위한 분야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여 그 정형에 꼭 맞출 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정형적 원리들은 사람들이 어떤 선호된 분배적 정형 D1하에서 그 소유 권리를 갖는 또는 나눠받은 그 자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함을 선택하게 허락한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 사람들의 각각이 자신의 D1에서의 자산의 일부를 다른 한 사람에게 쓰면 그 다른 사람은 자신의 D1에서의 몫보다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고 하여 그 선호된 분배적 정형은 교란되기 때문이다. 한 분배적 정형의 유지 행위는 과도한 개인주의이다. 정형적 분배의 원리들은 소유 권리의 원리들이 주는 바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단지 보다 나은 분배가 있길 바랄 뿐, 즉 그 원리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바의 처분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으며 타인의 지위 향상을 포함하는 목표를 추구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소유 권리의 의거한 원리는 그러한 정형적이 아니다. 어느 자연적 차원이나 소수의 자연적 차원들의 계측된 총합이나 조합도 소유 권리의 의거한 원리에 따라 초래되는 그러한 분배 상태를 산출하지 않는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들의 한계 생산품을 받을 때, 도박에서 돈을 딸 때, 그들의 배우자의 수입의 일부를 받을 때, 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이자를 받을 때, 그들의 찬미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바를 늘릴 때, 무엇을 발견할 때 등등의 경우 결과하는 소유물의 집합은 정형적이 아닐 것이다. 두터운 정형의 실가닥이 이 집합을 관통하고 있다. 하이에크의 저작은 다른 학자들보다 덜 자주 분배적 정의의 정형화가 요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다. 하이에크는 각 개인의 도덕적 상점에 따라 각자의 분배하기에 충분할 만큼 각 개인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논한다. 그리고 그는 더 말하기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평등의 질서이건 불평등의 질서이건 의도적으로 선택된 분배의 정형을 사회에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들이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도덕적 상점보다는 가치에 따른 분배, 즉 한 사람의 행위나 타인에 대한 봉사가 갖는 인지된 가치에 따른 분배가 존재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의 초초 취득, 즉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사유하이다. 이는 비점유물이 어떻게 점유될 수 있는지의 문제, 비점유물이 점유되게 되는 과정 또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물건들, 특정의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의 범위 등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우리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 두 번째 소주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로의 소유물의 이전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서 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 물건들을 이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가? 이 주제 아래서 우리는 자발적 교환, 증여와 사취, 그리고 한 사회에서 고정되어 있는 관습의 세부 사항들을 논할 것이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우리는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 세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정의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를 모두 커버하리라. 1.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2.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3. 어느 누구도 1과 2의 반복적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모든 현실적 상황들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교환에서의 자유 경쟁을 방해한다. 이런 행위들의 그 어느 것도 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으로서는 허락될 수 없는 양태의 이행이다. 과거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아래서의 세 번째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즉, 소유물에서의 불의의 교정. 만약 과거의 불의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없는 형성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소유물의 최초 취득, 즉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사유화이다. 이는 비점유물이 어떻게 점유될 수 있는지의 문제, 비점유물이 점유되게 되는 과정 또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물건들, 특정의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의 범위 등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여기서는 정형화하여 표현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 로크는 무소유주의 대상에 대한 재산권은 누가 그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많은 질문을 야기한다. 노동이 섞여질 수 있는 것들의 경계는 무엇인가? 한 우주인이 사인으로서 화성에 택지를 조성한 경우 그는 전 화성에 노동을 가한 것인가? 단지 우주의 거주자 없는 지역 전부인가? 아니면 단지 특정의 조그마한 터인가? 마지막의 경우 행위 또는 노동은 어떤 터를 소유권에 귀속되게 하는가? 한 행위가 그 지역에서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최소한의 지역만을 처녀지가 로크적 과정을 통해 소유권에 귀속될 수 있는가? 한 지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는 짐작컨대 울타리를 친 자를 그 울타리만의 소유주로 만들 것이다. 한 사람이 무엇에 노동을 가하는 행위가 왜 그를 그 무엇의 소유주이게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노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에 의해 침투된 이전에 소유주가 없는 것이었던 것을 소유하게 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소유권이 나머지에 스며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바를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와 섞음이 왜 내가 소유하지 않은 바의 취득이라기보다 내가 소유한 바의 상실이 아닌가? 내가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바다에 부어 그 입자들이 바다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나는 이 행위를 통해 바다를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나의 토마토 주스를 허비한 것인가? 아마도 로크의 아이디어는 그게 아니라 무엇에 노동을 가함이 그 무엇을 개선시키며 이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이 그의 가치를 창출한 바의 것은 누구나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떤 것은 노동을 가할 경우 그것이 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눈감아 두자. 왜 소유 권리는 한 사람의 노동이 생산해낸 부가가치에 뿐 아니라 대상 전체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충분한 양 그리고 동등한 질이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유화하려는 사람 Z를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사유화한 사람 Y는 Z를 이전에 Z가 소유했던 바 사물에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는 없는 상태에 남겨두었으며 해서 Z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Y의 사유화는 로크의 단서에 따르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사유화한 사람 X는 Y를 보다 악화된 상황에 있게 했다. 그러므로 Y의 사유화도 허락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끝에서 세 번째로 사유화한 자 W는 사유화의 허락을 종식시켰으며 이는 X의 위치를 악화시켰으므로 W의 사유화 역시 허락 가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항구적 재산권을 사유화한 사람 A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유화에 의해 두 방식으로 그 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의 사유화에 의해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요. 두 번째는 그가 이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이다. 사유화에 의해 타인의 처지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요구 조건은 두 번째뿐 아니라 기회의 감소를 상쇄하는 바가 없으면 첫 번째도 배제할 것이다. 보다 약한 조건은 두 번째만을 배제할 것이다. 약한 조건이 요구될 경우 우리는 위의 논변에서처럼 Z에서 A로 단숨에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Z는 더 이상 사유화할 순 없으나 이전처럼 그가 사용할 것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Y의 사유화는 약한 로크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최초의 합법적인 이행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에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 변화의 수단은 정의를 보존한다. 추론의 올바른 규칙들이 진리치 보존적이며 참인 전제로부터 이런 규칙들의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연역된 결론 그 자체도 참이듯이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 바 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으로의 이행의 수단도 정의 보존적이며 원리에 전거하여 한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반복적인 이행 과정을 거쳐 실제로 발생하는 어떤 상황도 그 자체 정의롭다. 정의로운 상황이 정의 보존적인 방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상황의 정의로움을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다. 도둑의 피해자가 그 도둑에게 절도물을 선물로 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 도둑에게 자신이 불법으로 취한 물건에 대한 소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이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의존한다. 모든 현실적 상황들이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두 원리, 즉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노예화하거나 그들의 생산물을 수탈하거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교환에서의 자유경쟁을 방해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명백한 진리라 생각한다. N시간분의 소득을 취하는 것은 그 노동자로부터 N시간분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N시간 일하게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이 주장이 황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들도 이들이 강제노동에 반대한다면 히피 실업자들로 하여금 곤궁한 자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하는 데에는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5시간 분의 임금을 취하는 제도는 5시간씩 일하게 강제하는 제도와 같은 것으로 그들에게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강제된 개인에게 명시된 특정의 노동을 강요하여 과세를 대체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에 필요한 양 이상의 모든 것에 대한 비례세와 같은 요소를 가진 제도를 구상한다. 이 경우 개인은 고정량의 가외의 시간을 강제로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만큼만 벌음으로써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는 일부 개인들은 가외로 일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일부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안들이 상당한 정도로 더 나쁠 경우는 언제나 그들은 무엇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견해의 소지자들로서는 위의 강제에 관한 견해는 전혀 의외의 것이다.
하지만 두 견해 모두 옳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금지하는 측면적 제약 사항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개입하여 대안들을 제한 뒤 경우엔 세금의 납부나 또는 한계적 생존이라는 두 대안으로 제한하려고 힘으로써 위협한다는 사실은 과세를 강제 노동화하는 것이며 이 사실은 과제를 강제 행위가 아닌 바 제한된 선택의 다른 경우들로부터 구분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